남편이 죽고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귀찮아하기 시작했다. 나의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최명희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낡은 시계는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여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남편 정기석이 40년 전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시계였다. 명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과 허리에서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익숙했다. 목조집의 마루는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렸다. 명희는 부엌으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전라남도 작은 어촌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이따금 갈매기 울음소리가 고요를 깼다. 마을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 명희처럼 70을 넘긴 노인들 뿐이었다. 부엌 찬장에서 된장을 꺼내며 명희는 문득 옛 기억에 잠겼다. 이 된장은 작년 가을 직접 담근 것이었다. 예전에는 기석이 된장찌개를 좋아해서 항상 푸짐하게 끓여주곤 했다. 기석은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밥 2공기는 거뜬히 해치웠다. 그러면서도 여보, 당신 솜씨는 정말 일품이야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명희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기석은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평소처럼 조선소로 향했던 기석이 점심때가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았다. 명희가 조선소로 달려갔을 때 기석은 이미 차가운 시신으로 누워 있었다. 동료들은 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고 했다. 명희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눈물을 삼켰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석이 없는 아침은 낯설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텅 빈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모두 고통스러웠다. 그래도 명희는 매일 아침을 맞았다. 살아야 했으니까. 젊은 시절 명희와 기석은 이 마을에서 목선 제작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기석은 뛰어난 목수였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배는 튼튼하고 아름다웠다. 마을 사람들은 기석이 만든 배를 신뢰했고 먼 지역에서도 그의 배를 주문하러 왔다. 명희는 기석을 도와 나무를 다듬고 배에 칠을 하고 돛을 달았다. 두 사람은 완벽한 한 팀이었다. 그 시절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명희는 기석과 함께 작업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날들을 떠올렸다. 기석은 일할 때면 늘 콧노래를 불렀다. 여보, 이 배 한 척만 더 팔면 애들 학비 낼 수 있어. 기석은 그렇게 말하며 명희의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다. 명희는 그런 기석이 믿음직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목선 수요는 줄어들었다. 철제배와 FRP 선박이 등장하면서 전통 목선은 설 자리를 잃었다. 기석의 조선소도 점차 일거리가 줄어들었다. 그래도 기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더 정교하게, 더 아름답게 배를 만들었다. 내가 만든 배는 100년은 간다는 것이 그의 자부심이었다. 명희는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다. 명희와 기석이 힘들게 키운 세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어 도시로 떠났다. 큰아들 정태호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딸 정미연은 부산에서 교사로 일했으며 막내 아들 정민수는 광주에서 공무원이었다. 자식들은 저마다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명희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고 이제는 명절 때나 간신히 연락이 왔다.
명희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다. 그들도 바쁘게 살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가끔은 서러움이 밀려왔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그저 짐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다. 특히 큰아들 태호의 태도가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다. 태호는 명절에 며느리 한소라와 함께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방문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졌다. 태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명희가 밥을 차려줘도 이야기를 걸어도 그의 눈은 늘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며느리 소라는 더했다. 그녀는 명희의 집에 오면 코를 찡그리며 여기 정말 오래됐네요 라고 중얼거렸다. 화장실을 쓰고 나서는 손을 여러 번 씻었고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질을 조심스럽게 했다. 명희는 그 모든 행동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명희는 밥상을 차리며 지난 설날을 떠올렸다. 태호 가족이 찾아왔을 때였다. 명희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하고 태호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동그랑땡도 만들었다. 하지만 태호는 몇 입 먹더니 어머니, 요즘은 담백한 게 유행이에요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소라는 아예 저는 비건이라서요라며 거의 먹지 않았다. 명희는 그날 밤 혼자 남은 음식을 바라보며 울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식이 자신을 귀찮아하는 것 같았다. 명희는 자신이 낡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명희는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아침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었다. 가끔 마을 노인정에 가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명희는 자주 소외감을 느꼈다.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 자랑, 자식 자랑을 했다. 우리 큰손자가 이번에 대학 장학금 받았대. 우리 딸이 주말마다 찾아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명희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명희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며 부서졌다. 명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기석을 떠올렸다. 기석은 바다를 사랑했다. 여보, 바다는 참 신기해.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 기석은 그렇게 말하며 명희의 손을 잡곤 했다. 명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태호는 초등학생, 미연은 유치원생, 민수는 아기였다. 명희와 기석은 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명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은 사진 속에만 남아 있었다. 명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언젠가는 자신도 기석처럼 조용히 세상을 떠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서글펐다. 명희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명희는 그저 고요한 아침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견뎌냈다. 추석 일주일 전 큰아들 정태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명희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부랴부랴 물기를 닦으며 전화를 받았다. 자식에게서 오는 전화는 언제나 명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어머니, 저 태호예요. 그래, 아들. 잘 지내니?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고. 네, 어머니. 그거 말고요. 태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급했다. 이번 추석에 내려갈게요. 소라랑 같이요. 명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아이고, 얼마만이냐?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내가 좋아하는 동그랑땡하고
갈비찜도. 아,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태호는 무심하게 말을 끊었다. 그리고 어머니, 이번에 중요한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무슨 얘기?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추석 당일 아침에 도착할게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명희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중요한 얘기라니. 혹시 손주 소식일까? 아니면 태호 사업이 잘 되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걸까? 명희는 가슴이 설레었다. 추석 당일 아침 명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청소했다. 마루를 걸레질하고 방마다 먼지를 털고 화장실까지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태호가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제대로 된 음식을 차려주고 싶었다. 명희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다. 오전 11시쯤 은색 SUV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섰다. 태호와 며느리 소라가 내렸다. 태호는 45살이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배도 전보다 나온 것 같았다. 소라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입가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 태호가 짐을 들고 다가왔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왔다. 명희는 얼른 나가 태호의 손에서 짐을 받으려 했다. 괜찮아요. 제가 들게요. 태호는 명희의 손을 슬쩍 피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소라는 대문 앞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여기 정말 오래됐네요.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아직 튼튼해요. 당신 아버지가 손수 지은 집이라서. 명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소라는 대답 대신 핸드백을 꼭 껴안으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거실에 들어선 태호는 곧바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명희는 주방에서 차를 끓여 가져왔다. 아들, 차 좀 마셔라. 내가 좋아하는 보리차야. 아, 네. 태호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화면만 응시했다. 손가락은 계속 스크롤을 내렸다. 소라는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손을 여러 번 씻었다. 그러고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방패처럼. 명희는 식탁을 차리며 말했다. 배고프지? 내가 아침부터 준비했어. 내가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만들었고. 어머니, 저희 차에서 김밥 먹고 왔어요. 태호는 여전히 화면을 보며 대답했다. 그래도 조금만 먹어봐. 명절인데. 됐어요, 어머니. 진짜 배불러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명희는 더 이상 권하지 못했다. 부엌으로 돌아가 혼자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태호가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다. 소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앉았다. 명희는 밥그릇을 정성스럽게 내어주었다. 많이 먹어라. 내가 아들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태호는 몇 숟가락 뜨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음식이 좀 짜네요. 요즘 저희는 저염식 하거든요. 소라는 전 하나를 집어먹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 속이 안 좋아서.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밥그릇만 바라볼 뿐이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태호는 소파에 앉아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소라는 거실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이 집 정말 낡았네요. 도배도 다시 해야 할 것 같고 화장실은 완전히 리모델링 해야겠어요. 명희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실로 나왔다.
소라야, 이 집이 낡긴 했어도 우리에게는 추억이 많이 담긴 곳이란다. 추억이요? 소라는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요즘 시대에 이런 낡은 집에 사시면 안 돼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태호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 얘기 하려고 왔어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상의할 게 있어요. 명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태호 옆에 앉았다. 무슨 얘기인데? 태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 마을에는 병원도 멀고 가게도 없고 불편하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평생 살던 곳인데 뭐. 어머니, 소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연세가 72이세요. 만약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119도 제때 못 와요. 태호가 소라의 말에 맞장구 쳤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가 서울에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의사 선생님도 상주하고. 명희는 귀를 의심했다. 요양원? 네, 요양원이요. 태호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했다.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서 친구도 사귀시고 훨씬 좋으실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아. 왜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소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우리도 걱정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명희는 두 사람의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요. 태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다. 이 집을 팔면 요양원 비용도 충분히 나올 거예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안심하고. 그 순간 명희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태호가 이번 추석에 찾아온 이유, 소라가 집을 이리저리 둘러본 이유, 그들은 명희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이 집 때문에 온 것이었다.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니?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닥쳐. 명희는 평생 한 번도 자식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가 이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지. 그럼 너희가 이 돈을 가지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태호가 당황하며 일어섰다. 나가. 명희는 문을 가리켰다. 당장 나가. 태호와 소라는 황급히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차에 타기 전 소라가 태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 봐요. 내가 뭘 했어요. 고집 센 시어머니는 안 된다니까요. 차가 떠난 후 명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울었다. 평생 키운 자식이 이제는 자신을 짐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명희는 기석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어요. 우리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영정 속 기석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구나. 자식도 친구도 아무도 없구나. 명희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명희는 아직 몰랐다. 며칠 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편지가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태호가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다. 명희는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었다. 자식에게 소리를 지른 것도 그들을 쫓아낸 것도 후회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가라앉지 않았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그날도 명희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촉촉한 빗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명희는 기석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명희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혹시 태호가 다시 온 걸까? 아니면 다른 자식들이? 명희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마을 우체국장 박철수가 서 있었다. 60대 중반의 그는 명희와 오랜 친구였다. 그의 아버지 때부터 이 마을 우체국을 운영해왔다. 명희 씨 계셨네요. 철수는 우산을 털며 환하게 웃었다. 철수 씨, 이 빗속에 웬일이세요? 철수는 품속에서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냈다. 이거 특별한 우편물이 왔어요. 직접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명희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에 잡히는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았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최명희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누가 보낸 건가요? 글쎄요. 철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이상한 일인데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왔어요. 근데 보낸 사람 이름이 정기석 씨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희의 손이 떨렸다. 뭐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기석 씨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인데. 철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명희를 바라봤다. 혹시 누군가 장난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아니에요. 명희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이건 기석이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글씨체를 봐요. 이건 분명 기석이 쓴 글씨예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글씨를 모를 리 없었다. 히읗자의 둥근 모양, 이에 미묘하게 기울어진 각도, 모두 기석의 것이었다. 철수는 한동안 말없이 명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혼자 보시기 힘드시면 제가 옆에 있어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철수 씨. 철수가 떠난 후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비닐 포장으로 꼼꼼하게 쌓인 서류 뭉치가 나왔다. 그리고 그 위에 편지 한 장이 접혀 있었다. 명희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명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해.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어. 우리가 함께 목선을 만들던 시절, 나는 겉으로는 평범한 목수였지. 하지만 몇몇 특별한 고객들이 있었어. 그들은 내 손재주를 높이 평가했고 특별한 주문을 했지. 말하자면 예술품 같은 배들이었어. 그 배들은 해외로 수출되었고 나는 그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았어. 하지만 나는 그 돈을 쓰지 않았어. 당신이 걱정할까봐,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그래서 비밀 계좌에 모아뒀지. 이 봉투 안에는 그 모든 기록이 들어있어. 계좌번호, 계약서, 그리고 조선소 문서들. 이건 모두 당신 것이야. 명희야, 당신은 평생 나와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 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절대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쉽게 알리지 마.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더라고. 특히 가족일수록. 이 봉투는 믿을 수 있는 은행 직원에게만 보여줘. 내가 거래하던 신한은행 목포지점의 김영수 과장이 도와줄 거야. 그 친구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당신을 사랑했어, 명희야. 그리고 미안해. 기석. 편지를 다 읽은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기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명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다. 진정한 후 명희는
봉투 안에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다. 두꺼운 파일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다. 계약서, 수출 증명서, 은행 거래 내역. 명희는 그 내용을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기석은 일본, 중국, 심지어 유럽의 수집가들에게도 특별 제작한 목선을 판매했다. 그 배들은 단순한 어선이 아니라 전통 공예품이자 예술품으로 취급되었다. 한 척당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렀다. 명희는 손을 떨며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찾았다. 거기에는 신한은행 목포지점의 계좌번호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김영수 과장에게 이 서류를 보여주면 모든 것을 당신 이름으로 이전해 줄 거야.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명희는 계산기를 꺼내 서류에 적힌 금액들을 더해봤다. 손가락이 떨려 몇 번이나 다시 계산해야 했다. 최종 금액은 명희의 상상을 초월했다. 이게 정말인가? 명희는 거실을 서성이며 생각했다. 이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다. 아니, 자식들에게 나눠줘도 충분했다. 하지만 기석의 마지막 당부가 마음에 걸렸다. 절대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쉽게 알리지 마. 명희는 태호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그날을 떠올렸다. 자식들의 눈빛에서 본 그 탐욕스러운 빛. 만약 그들이 이 돈에 대해 알게 된다면? 명희는 결심했다. 일단 은행에 가서 확인부터 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확실히 정리해야 했다. 기석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지켜내야 했다. 명희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누가 봐도 평범한 낡은 옷장이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명희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명희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명희는 자신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고 느꼈다. 여보. 명희는 기석의 영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남겨준 이 선물 잘 쓸게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명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기석이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명희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최명희의 반격이. 다음 날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랐다. 눈빛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명희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다.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기석의 칠순 잔치 때 입었던 옷이었다.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후 명희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남편이 평생 일했던 조선소였다. 마을 끝자락 바닷가 근처에 자리한 낡은 건물. 정기석 조선소라는 간판은 오래전에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지읒기역시옷 조선소라는 글자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명희는 녹슨 철문 앞에 섰다. 자물쇠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명희는 가방에서 열쇠 뭉치를 꺼냈다. 기석이 생전에 늘 가지고 다니던 열쇠였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자물쇠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다. 톱밥 냄새, 기름 냄새,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명희는 이 냄새를 알고 있었다. 젊은 시절 매일같이 맡던 냄새였다. 작업대 위에는 반쯤 만들어진 목선 모형이 놓여 있었다. 기석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명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만져봤다. 남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여보, 여기 오니까 당신 생각이 더 나네요.
명희는 작업장을 천천히 둘러봤다. 구석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쌓인 캐비닛이 있었다. 명희는 그것을 열어봤다. 먼지가 폴폴 날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첫 번째 서랍에는 평범한 영수증과 청구서들이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설계도들이 가득했다. 명희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봤다. 기석의 섬세한 손글씨로 가득한 도면들. 배의 곡선 하나하나가 예술작품 같았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명희는 숨이 멎었다. 거기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겉표지에는 특별 주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꺼냈다. 무게가 상당했다. 작업대로 가져가 펼쳐보니 그 안에는 놀라운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첫 장은 일본어로 작성된 계약서였다. 1998년 오사카의 한 수집가가 전통 한선 한 척을 주문한 내용이었다. 금액란에는 8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명희는 눈을 의심했다. 8천만 원? 배 한 척에? 다음 장을 넘기자 중국어로 된 계약서가 나왔다. 2001년 상하이의 박물관이 전시용 목선을 주문한 내용. 금액은 1억 2천만 원. 명희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프랑스, 독일, 미국. 세계 각국에서 온 주문서들이었다. 그리고 각 계약서마다 엄청난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게 다 기석이가 한 일이었어? 명희는 잠시 멈춰 생각했다. 남편은 왜 이런 사실을 숨겼을까? 왜 명희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파일 중간쯤에서 기석이 직접 쓴 메모장이 나왔다. 명희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1997년 3월 15일. 오늘 도쿄에서 온 야마다 씨를 만났다. 그는 내 배를 보고 감탄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한선을 일본에 팔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명희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걱정할까봐. 명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1999년 8월 20일. 두 번째 배를 수출했다. 돈이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쓰지 않았다. 태호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 돈을 주면 아이가 편하게만 살려고 할 것 같다.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된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석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다. 2005년 6월 3일. 명희가 무릎 수술을 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 비밀 계좌에서 돈을 꺼내고 싶었지만 참았다. 명희가 알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섭섭해할 것 같다. 나는 그냥 명희가 편하게 늙기를 바랄 뿐이다. 명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은 평생 자신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다. 메모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2019년 12월 31일. 요즘 가슴이 자주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명희가 걱정할까봐 미루고 있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모든 것이 명희에게 가야 한다. 명희는 평생 나를 믿고 따라왔다. 이제는 내가 명희를 지켜줄 차례다. 김영수 과장에게 부탁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5년 후 명희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해달라고. 왜 5년이냐고? 그때쯤이면 명희도 슬픔을 어느 정도 극복했을 것이고 자식들의 본색도 보일 것이다. 그때 이 돈이 명희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다. 명희는 메모장을 가슴에 안았다. 기석은 마지막 순간까지 명희를 생각했던 것이다. 심지어 죽은 후까지. 명희는 파일 맨 뒤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은행 거래 내역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신한은행 목포지점, 예금주 정기석. 명희는 가장 최근 내역서를 꺼냈다. 2020년 1월 기석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기록이었다. 잔액란을 보는 순간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15억 7천만 원.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명희는 몇 번이나 숫자를 세어봤다. 틀림없었다. 10억, 천만. 15억 7천만 원이 맞았다. 명희는 한참 동안 멍하니 그 숫자를 바라봤다. 평생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단위로 살아온 명희에게 15억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다. 잠시 후 명희는 정신을 차리고 서류들을 정리했다.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작업장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봤다. 여보, 당신이 평생 일한 곳이 이렇게 대단한 곳이었네요. 나는 몰랐어요. 미안해요. 명희는 문을 잠그고 조선소를 나왔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이제 다음 단계였다. 은행에 가서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아야 했다. 명희는 가방을 꽉 껴안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목포까지는 1시간 거리였다. 명희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명희는 속으로 다짐했다. 기석이가 준비해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버스가 목포 시내로 들어서자 명희는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서류가 그대로 있었다. 명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최명희의 새로운 인생이. 신한은행 목포지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다. 명희는 은행 건물을 올려다보며 긴장했다. 평생 이런 큰 은행에 와본 적이 없었다. 마을 농협이나 우체국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명희는 당당하게 은행 문을 밀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다. 여러 명의 행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자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김영수 과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명희입니다. 여직원은 잠시 전화를 걸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과장님이 바로 나오신대요. 저쪽 상담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명희는 안내받은 상담실로 들어갔다. 깨끗한 책상과 편안한 의자가 있었다. 벽에는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안경을 낀 그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다. 최명희 여사님이시죠?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김영수입니다. 기석 사장님께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과장님, 남편이 이야기했어요. 과장님을 믿으라고.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다. 사실 여사님을 오래전부터 기다렸습니다. 기석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셨거든요. 명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게 다 사실인가요? 김영수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기석 사장님은 20여 년간 이 은행과 거래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분의 담당이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김영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기석 사장님은 단순한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전통 조선술의 마지막 장인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였죠. 명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일본 수집가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을 타고 유럽, 미국까지 퍼졌죠. 기석 사장님이 만든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문화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 말씀이 여사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랬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분들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왜요? 사장님께서 그러셨죠. 사람은 쉽게 번 돈 앞에서 나약해진다. 특히 자식들은 더 그렇다. 사장님은 자녀분들이 스스로 고생하며 성장하길 바라셨습니다. 명희는 남편의 뜻을 이해했다. 기석은 늘 그런 사람이었다. 김영수는 컴퓨터를 켜며 말했다. 현재 잔액은 15억 7,200만 원입니다. 모두 정기석 명의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것을 여사님 명의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사장님께서 이미 모든 준비를 해두셨어요. 여사님의 신분증과 인감만 있으면 됩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다. 김영수는 차근차근 서류를 작성해 나갔다. 약 1시간에 걸친 절차 끝에 15억 7천만 원이 최명희 명의로 이전되었다. 축하드립니다, 여사님. 이제 이 돈은 온전히 여사님 것입니다. 명희는 통장을 받아들었다. 그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다.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다. 과장님, 이걸 제가 어떻게 써야 할까요? 김영수는 부드럽게 웃었다.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명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평생 나만 보고 산 여자야.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살아야 해. 명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은행을 나서는 명희의 걸음걸이는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다. 어깨가 펴졌고 시선이 높아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명희는 통장을 계속 들여다봤다.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큰아들 태호였다.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 태호예요. 왜 전화했니? 태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다. 저번에 그 일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 별일 없어? 걱정 말아라. 어머니. 태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우편물 같은 거 받으신 적 없으세요? 명희의 심장이 철렁했다. 왜? 아니, 그냥요. 요즘 노인분들 타겟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요. 나는 그런 거 안 당해. 걱정 마. 그나저나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다시 내려갈게요. 소라랑 같이요. 올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지내. 에이, 어머니. 그래도 가끔 얼굴은 봐야죠. 태호의 목소리에 어색한 애교가 섞였다.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한우도 사갈게요. 명희는 전화를 끊었다. 뭔가 이상했다. 저번 추석 때 그렇게 차갑게 대하던 태호가 갑자기 친절해졌다. 이유가 뭘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둘째 딸 미연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엄마, 나 미연이야. 잘 지내셨어? 그래, 잘 지낸다. 엄마, 혹시 최근에 뭐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오빠한테 들었는데 우편물 같은 거. 내 오빠가 그랬니? 네, 오빠가 걱정돼서 내가 확인 좀 해보라고. 엄마, 혹시 은행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명희는 침묵했다. 이상했다. 자식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엄마, 말씀 좀 해보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 내 일이나 신경 써라. 전화를 끊자마자 막내 민수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명희는 받지 않았다. 뭔가 심상치 않았다. 저녁 무렵 대문 앞에 차 한 대가 멈춰섰다. 태호와 소라였다. 명희가 전화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온 것이다. 태호는 큰 쇼핑백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니, 깜짝 방문이에요. 소라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명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명희는 그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봤다. 저번 추석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들어오세요. 명희는 짧게 말했다. 거실에 들어선 태호는 곧바로 쇼핑백에서 물건들을 꺼냈다. 어머니, 이거 한우예요. 특등급으로 샀어요. 그리고 이건 홍삼, 이건 건강식품. 소라도 거들었다. 어머니, 제가 백화점에서 골랐어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요. 명희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태호는 부엌으로 가서 물까지 떠다 바쳤다. 어머니, 물 드세요. 그리고 앉아 계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에이, 어머니. 이럴 때 아들이 있는 거죠. 태호는 과하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 식사 중에도 태호와 소라는 계속해서 명희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반찬을 떠다 주고 물을 따라주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식사가 끝난 후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최근에 아버지 관련해서 뭔가 받으신 거 없으세요? 명희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다. 왜 그걸 물어보니? 아니, 그냥요. 궁금해서요. 소라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사실은요. 어머니가 은행에 다녀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목포은행까지 다녀오셨다고. 명희는 마을 우체국장 철수를 떠올렸다. 아마 그가 누군가에게 말했을 것이다. 시골 마을의 소문은 빨랐다. 태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명희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희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어머니, 소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비밀이 어딨어요? 명희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가족이라고? 저번 추석 때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너희가? 태호와 소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명희는 계속했다. 이제 와서 왜 친절을 떠니? 뭔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는 거지. 어머니, 오해해요. 나가. 명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장 나가. 태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 좀 얘기해요. 얘기할 것 없어. 나가라고 했어. 결국 태호와 소라는 집을 나섰다. 차에 타기 전 명희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뭔가 있는 게 분명해.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 그 돈이 얼마나 될지 알아봐야 해.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엔 너무 많은 돈일 거야. 명희는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다. 기석의 말이 맞았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 특히 가족일수록. 그날 밤 명희는 통장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15억 7천만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명희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고. 태호를 쫓아낸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다. 명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기석의 영정 앞에 앉았다. 촛불을 켜고 한참을 말없이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멀리 내다보는 사람인 줄. 영정 속 기석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자식들이 변했어요. 아니, 원래 그랬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몰랐던 거겠죠. 당신은 알고 있었나 봐요. 명희는 통장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15억 7천만 원. 엄청난 돈이었다.
이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다. 자식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기석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절대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쉽게 알리지 마. 여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명희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기석이 이 돈을 남긴 이유는 단순히 편하게 살라는 것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해.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어. 명희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평생 가계부만 쓰던 손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명희는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다. 해야 할 일. 1. 변호사 찾기 마이너스 재산 보호. 2. 유언장 작성. 3. 집 리모델링. 4. 건강검진. 5. 내가 하고 싶은 일 찾기. 명희는 리스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첫걸음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다. 자식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김영수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장님, 저 최명희입니다. 아,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믿을 만한 분으로요. 김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목포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분인데 정직하고 실력도 좋으세요. 연결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1시간 후 명희는 목포의 한법률사무소 주소를 받았다. 정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정민. 명희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냈다. 남색 재킷과 회색 치마. 기석의 칠순잔치 때 맞춘 옷이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화장도 연하게 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어딘가 당당해 보였다. 법률사무소는 목포 시내 중심가에 있었다. 깨끗한 건물 3층이었다. 명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평생 엘리베이터를 탄 횟수를 손에 꼽을 수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최명희 여사님이시죠?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명희는 안내받아 상담실로 들어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김 과장님께 부탁받았습니다. 최명희입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이정민 변호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명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기석의 편지, 계약서, 통장 사본. 이정민은 하나씩 꼼꼼히 살펴봤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여사님, 이건 상당한 재산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몰라요. 하지만 눈치는 챈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여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가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명희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다. 첫째, 자녀들이 함부로 이 돈에 손댈 수 없게 해주세요. 둘째,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셋째, 만약 제가 판단력을 잃게 되면 자녀가 아닌 제3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정민은 놀란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봤다. 여사님, 이런 것까지 생각하셨군요. 평생 자식만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눈을 뜨게 됐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는 걸 배웠어요. 이정민은 잠시 말없이 명희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여사님, 제가 이 일을 15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특히 노년층 의뢰인들을 많이 만났죠. 대부분은 자식들을 끝까지 믿으시려고 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정민은 노트북을 열었다. 우선 재산 신탁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사님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사망 후에는 미리 정한 방식으로 분배되도록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 지정도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 여사님이 치매 같은 질환으로 판단력을 잃으시면 자녀가 아닌 전문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명의는 이정민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하시죠. 공증까지 받아두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없습니다. 유언장에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녀분들에게 전혀 안 주실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 최소한만 주시고 나머지는 여사님이 원하는 곳에 기부하시거나 다른 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 기부요? 네, 예를 들어 고향 마을에 장학금을 만드신다거나 조선소 기술 보존을 위한 재단을 만드신다거나 그러면 남편분의 뜻도 이어지고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명희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2시간에 걸친 상담 끝에 명희는 모든 계획을 세웠다. 이정민은 일주일 안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무실을 나서며 이정민이 말했다. 여사님, 용기 있는 결정이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당신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정민은 웃으며 명희의 손을 잡았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여사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니 뭔가 단단한 갑옷을 입은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또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명희는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어머니가 무슨 일 하시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명희는 문자를 읽고 코웃음을 쳤다. 알 권리?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모든 것을 알 권리는 없었다. 명희는 답장을 보냈다. 나는 잘 지낸다. 걱정 말아라. 그리고 내 일에 간섭하지 마라. 간결하고 단호한 메시지였다. 태호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지만 명희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명희는 거실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오늘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정리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써내려갔다. 1단계 법적 보호장치 완료 진행 중, 2단계 집 리모델링 다음 주 3단계 건강검진 예약 필요 4단계 여행 계획 유로 일본 5단계 기석기념사업 조선소 박물관 명희는 펜을 멈추고 생각했다. 기석기념사업 남편이 평생 일군 조선소 기술을 보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여보, 당신 이름으로 박물관을 만들면 어떨까요? 당신이 만든 배들, 당신의 설계도들 모두 보존해서 후세에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했던 거 아닌가요? 명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 이것이다. 이것이 기석이 남긴 돈을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명희는 노트에 크게 썼다. 정기석 전통 조선 박물관. 그날 밤 명희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기석이 나타나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웃었다. 명희도 웃으며 답했다. 여보, 내가 해낼게요. 당신이 시작한 일 내가 마무리할게요. 동이 트기 시작했다. 명희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일주일 후
이정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는 것이었다. 명희는 다시 한번 목포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욱 당당한 걸음걸이였다. 법률사무소에서 명희는 차례로 서류에 서명했다. 재산 신탁 계약서, 유언장, 성년후견인 지정서, 한 장 한 장 서명할 때마다 명희는 자신이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축하드립니다, 여사님. 이제 여사님의 재산은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이정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여사님. 이정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자녀분들이 찾아오시면 제 명함을 주세요. 모든 법적 문제는 저를 통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명희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꼭 그럴 것 같네요. 법률사무소를 나서 신한은행으로 향했다. 김영수 과장을 만나 최종 확인을 받기 위해서였다. 은행에 들어서자 김 과장이 반갑게 맞이했다. 여사님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VIP 상담실로 안내받았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커피 머신이 있는 공간이었다. 명희는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여사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계좌는 온전히 여사님 명의고 신탁 설정도 되어 있어서 여사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럼 안심이네요. 그리고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여사님의 큰아드님이 은행에 오셨습니다. 명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태호가? 네, 어머니 명의 계좌에 대해 문의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아무 정보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아드님이 상당히 집요하셨어요. 여사님이 최근에 큰 돈을 인출했냐, 계좌가 몇 개나 되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명희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사님. 저희는 철저하게 고객 정보를 보호합니다. 아드님이 아무리 찾아오셔도 소용없어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은행을 나선 명희는 시내를 걸었다. 목포 거리는 활기차 보였다. 젊은 사람들이 오가고 상점들이 즐비했다. 명희는 백화점 앞을 지나다 멈춰섰다. 한번 들어가 볼까? 명희는 평생 백화점에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다. 돈이 아까워서, 시간이 없어서 늘 핑계를 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자 화려한 세계가 펼쳐졌다. 명품 매장, 화장품 코너, 옷가게들. 명희는 천천히 걸으며 구경했다. 한 정장 매장 앞에서 명희는 발걸음을 멈췄다. 쇼윈도에 전시된 네이비 정장이 눈에 들어왔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어서 오세요. 매장 직원이 다가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저 정장 좀 보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어머님께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명희는 탈의실에서 정장을 입어봤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젊어 보였다. 아니, 당당해 보였다.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직원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정장 입고 중요한 미팅 가시면 딱이겠어요. 명희는 가격표를 봤다. 85만 원. 평생 이런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다. 이거 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구두도 함께 보시겠어요? 정장이랑 세트로 맞추시면 더 멋지실 거예요. 명희는 고급 구두도 샀다. 그리고 핸드백도 하나 골랐다. 계산을 마치자 200만 원이 넘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어머님,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시네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명희도 웃으며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명희는 쇼핑백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제대로 된 쇼핑을 한 것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태호와 소라가 서 있었다. 그들은 명희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쇼핑 좀 했어. 명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소라가 명희의 쇼핑백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이거 백화점 쇼핑백이잖아요. 무슨 돈으로? 내 돈으로 샀는데 왜? 어머니, 태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에도 다녀오시고 백화점에서 쇼핑까지 하시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명희는 문을 열며 말했다. 들어오려면 들어와. 서서 얘기하긴 뭐하니까. 거실에 앉자 태호가 바로 말문을 열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돈을 남기신 거 맞죠? 명희는 조용히 차를 끓였다. 서두르지 않았다. 어머니, 대답 좀 해주세요. 소라가 재촉했다. 명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래, 맞아. 내 아버지가 돈을 남기셨어. 태호와 소라의 눈이 반짝였다. 얼마나 되는데요? 태호가 다급히 물었다.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어머니, 소라가 벌떡 일어섰다.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알 권리가 있어요. 명희는 가방에서 이정민 변호사의 명함을 꺼냈다. 알고 싶으면 이 변호사한테 연락해봐. 내 재산 관리는 이분이 맡고 있어. 태호가 명함을 받아들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변호사요? 어머니가 왜 변호사를? 내 재산을 지키려고. 누구한테요? 저희한테?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 너희한테. 저번 추석 때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너희한테.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소라가 급히 변명했다. 오해가 아니야. 나는 다 들었어. 집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던 계획도. 태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게.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됐어. 명희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제 나는 속지 않아. 내 아버지가 왜 이 돈을 5년 동안 숨겼는지 이제 알겠더라. 무슨 소리예요? 내 아버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 너희가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알고 있었던 거야.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 지금 저희를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명희는 냉정하게 물었다. 추석 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만든 음식은 짜다, 기름지다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돈 냄새가 나니까 갑자자 한우 사들고 오고 선물 공세하고. 그게 가족이 할 짓이니? 소라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희도 서운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큰 돈을 남기셨으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셨어야죠. 왜? 명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너희 아버지가 번 돈인데 왜 너희한테 알려야 해? 너희 돈이야?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저희는 법정 상속인이에요. 당연히 권리가 있어요. 명희도 일어섰다. 비록 키는 작았지만 그 순간 명희는 누구보다 커 보였다. 그래, 법정 상속인이지.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돈이야. 그리고 유언장도 이미 썼어. 너희가 받을 목숨법에서 정한 최소한 뿐이야. 뭐라고요? 태호가 소리쳤다. 나머지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박물관을 만들 거야. 너희 아버지가 평생 일군 조선소 기술을 보존하는 거지. 그게 진짜 너희 아버지를 기리는 길이야. 어머니, 제정신이에요? 그 돈을 박물관에 쓴다고요? 소라가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래.
너희 아버지의 뜻이야. 그리고 내 결정이야. 태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 해봐. 명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변호사가 다 준비해뒀어. 법적으로 완벽해. 너희가 뭘 해도 소용없어. 태호와 소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요란했다. 명희는 창문으로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격하게 다투는 모습이 보였다. 명희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가슴이 아팠다. 자식과 이렇게까지 대립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옳은 길이었다. 명희는 쇼핑백에서 새 정장을 꺼냈다. 옷걸이에 걸어 거울 앞에 세워뒀다. 내일부터 입을 옷이었다.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옷이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죠? 명희는 기석의 영정을 보며 물었다. 영정 속 기석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잘했어. 명희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명희는 깊은 잠에 들었다. 더 이상 누구도 두렵지 않았다. 이제 명희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항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당당하고 우아하고 강인한 여성. 바로 최명희였다. 한 달 후 명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집은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다. 낡은 벽지는 밝은 아이보리색으로 바뀌었고 삐걱거리던 마루는 따뜻한 원목 마루로 교체되었다. 화장실과 부엌도 현대식으로 바뀌었다. 명희는 평생 처음으로 편안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되었다. 어머님, 정말 멋지게 나왔어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 집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남편이 손수 지은 집이라 허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살기 편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명희는 새로 단장한 집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기석과 함께했던 추억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명희만의 공간이기도 했다. 건강검진도 받았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의사는 명희의 건강 상태에 놀라워했다. 70이 넘으신 분 중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은 드물어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면 100세까지 문제 없으시겠어요. 명희는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다. 그래, 나는 아직 젊어. 앞으로 할 일이 많아. 가장 큰 변화는 조선소였다. 명희는 기석의 낡은 조선소를 매입했다. 그리고 건축가, 박물관 학예사들과 만나 정기석 전통 조선 박물관 설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물관 설립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날 명희는 새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50대, 60대의 전문가들이 명희를 맞이했다. 최명희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건축가 이상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관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명희는 당당하게 손을 내밀었다. 이상호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박물관 설계도, 전시 계획,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명희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다. 관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학예사 김미선이 말했다. 정기석 선생님이 만드신 배들을 세계 각지에서 찾아와 전시하면 어떨까요? 일본, 중국, 유럽에 있는 배들을 빌려와서요. 명희의 눈이 반짝였다.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정기석 선생님의 명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오히려 그쪽에서 기뻐할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상우가 명희에게 다가왔다. 관장님,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요. 지금은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우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관장님은 이 프로젝트를 이끌 최고의 적임자예요. 남편분에 대한 사랑, 전통 기술에 대한 존중, 그리고 확고한 의지. 모든 게 완벽합니다. 명희는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명희는 마을 노인정을 찾았다. 오랜만에 가는 노인정이었다.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명희 씨, 오랜만이네. 어디 갔었어? 요즘 바빴어요. 바빴다고? 무슨 일로? 박순자 할머니가 궁금한 듯 물었다. 명희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박물관 만들고 있어요. 우리 남편 이름으로요. 노인정이 술렁였다. 할머니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봤다. 박물관? 명희 씨가? 네, 남편이 평생 만든 배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이요. 내년 봄에 개관해요. 세상에. 할머니들은 감탄했다. 명희 씨, 완전히 달라졌네. 정말 달라졌다. 옷차림도 말투도 눈빛도. 명희는 더 이상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 여성이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일본에 가요. 남편이 만든 배를 보러요. 일본? 혼자? 네, 혼자요. 왜 못 가요? 나도 여권 있어요. 할머니들은 박수를 쳤다. 명희 씨, 대단해. 우리도 같이 가고 싶다. 그럼 같이 가요. 박물관 개관하면 단체 여행 한번 가요. 내가 다 준비할게요. 노인정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희는 조선소 앞을 지나갔다. 공사가 한창이었다. 낡은 건물은 조심스럽게 보수되고 있었고 새로운 전시관이 옆에 지어지고 있었다. 명희는 공사 현장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기석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던 그 자리.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석의 예술을 감상할 장소가 되고 있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명희의 머리카락을 살랑 스쳤다. 마치 기석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집에 들어서자 현관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딸 미연이 보낸 것이었다. 명희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고급차 세트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오빠 말만 듣고 엄마를 오해했어요. 엄마가 하시는 일 응원할게요. 박물관 개관하면 꼭 갈게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미연. 명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딸은 달랐다. 미연은 항상 착한 아이였다. 명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모든 자식이 돈만 밝히는 건 아니었다. 미연처럼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식도 있었다. 며칠 후 막내 민수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엄마, 나 민수야. 그래, 아들. 엄마, 미안해. 형이랑 형수 말만 듣고 엄마한테 잘못 생각했어. 괜찮아. 엄마가 박물관 만든다며? 대박이다.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한 사람이셨구나. 나도 몰랐어. 명희는 웃었다. 그래, 내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엄마,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내가 공무원이라 법적인 절차 같은 거 알아볼 수 있어. 고맙다, 아들. 전화를 끊고 명희는 생각했다. 태호를 빼고는 모두 돌아왔다. 미연도 민수도. 결국 진심은 통하는 법이었다. 한 달 뒤 명희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다. 일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다.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다.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다. 탑승구로 걸어가는 명희의 모습은 당당했다. 새 정장을 입고 캐리어를 끌며 당당하게 걸었다. 주변 사람들이 명희를 쳐다봤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혼자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신선했던 것이다. 비행기 안에서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로 솟아오른 하늘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여보, 나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요. 믿어져요? 명희는 가방에서 기석의 편지를 꺼냈다. 그 편지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 네, 여보.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도요.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있어요. 오사카에 도착한 명희는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일본 수집가를 만났다. 야마다 히로시, 80대의 노신사였다. 그는 기석이 만든 배를 20년 넘게 소장하고 있었다. 오, 정 선생님의 부인이시군요. 야마다는 명희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다. 정 선생님은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야마다의 저택 정원에는 기석이 만든 전통 한선이 전시되어 있었다. 명희는 그 배를 보자 눈물이 멎지 않았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튼튼했다. 이 배를 한국 박물관에 전시하고 싶습니다. 명희가 말했다. 영광입니다. 야마다는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정 선생님의 작품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일주일을 보낸 명희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가방 속에는 야마다와 찍은 사진, 배의 상세한 기록, 그리고 대여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미연과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다. 엄마. 미연이 달려와 명희를 안았다. 너희가 왜 여기 왔어? 엄마 혼자 여행 다녀오시는데 마중은 나와야죠. 민수가 웃으며 캐리어를 받아들었다. 차 안에서 명희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미연과 민수는 감탄하며 들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진짜. 미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명희는 문득 태호 생각이 났다. 큰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서운했지만 명희는 기다리기로 했다. 언젠가 태호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명희는 기석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일본 다녀왔어요. 당신이 만든 배를 봤어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도 당신을 진정한 예술가라고 했어요. 명희는 미소 지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혼자 살아가는 게, 자식들과 싸우는 게.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나한테도 힘이 있더라고요. 영정 속 기석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이 남겨준 마지막 설계도 덕분이에요. 당신은 내가 혼자 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고마워요, 여보. 명희는 창문을 열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명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명희의 인생은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바로 최명희로서 고급 정장을 입고 박물관 관장으로서 그리고 당당한 한 여성으로서 명희는 다시 한번 바다를 바라봤다. 멀리서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다. 명희는 그 배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내 배는 내가 몰아. 그리고 명희는 환하게 웃었다. 70이 넘어 찾은 자유. 그 자유는 그 어떤 것보다 달콤했다.